25년 경찰 2차 형사법 기출지문 정리 1.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 없으나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의 연역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법규범위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위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 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위 법을 해석 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법 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4.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5. 신분범 중 진정신분범이란 신분자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횡령죄, 유기죄, 수뢰죄는 진정신분범이나 존속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범이다. 6. 경향범이란 범죄 성립에 고의 이외의 행위자의 일정한 내심의 경향이 필요한 범죄로서 공연음란죄, 학대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고의 이외의 특별한 주관적 불법 요소로서 행위자에게 성적 추행의 경향을 요하는 경향범이 아니다. 7. 결과범과 거동범은 범죄 성립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결과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나 거동범은 범죄 행위 외에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8. 추상적 위헌범은 법익 침해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고 구체적 위헌범은 법익 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9. 선행행위는 객관적으로 의무에 위반했거나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령상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선행행위에 의해서라도 자귀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10.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자귀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11.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 12.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13. 갑이 을을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을에게 그 당시 심관성 동맥 경화 및 심근섬 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을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갑의 폭행과 을의 사망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14.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 발생의 유력한 원인이라 할지라도 결과 발생에 시간적으로 근접한 제3자의 또 다른 공동 원인 행위가 있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5.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 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16. 갑은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을을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을이 완강히 반항하던 중 갑이 대실 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갑의 강간 미수행위와 을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17.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기본 범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1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19. 갑이 을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자 극도의 흥분과 공포심을 느낀 을이 이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은 경우 갑이 폭행과 을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갑을 강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 20.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 2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일반적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22.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하나의 요소로 참작할 뿐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며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3. 어떠한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한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의 판단 기준이 된다. 25. 도의적 책임론에 의하면 자유의사가 없는 자는 책임 무능력자로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며 자유의사를 가진 책임 능력자에게 과해지는 형벌과 자유의사가 없는 책임 무능력자에게 과해지는 보완 처분은 질적으로 구별된다. 26. 사회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은 환경과 소질에 의해 결정되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는 것으로 책임 능력은 형벌 능력을 의미하고 형벌과 보완 처분은 사회방위의 수단인 점에서 동일하지만 양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27. 규범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을 평가적 가치관계로 이해하여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책임 비난이 가능하므로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책임의 중심적 요소이며 비난 가능성이 책임의 본질이 된다. 28. 예방적 책임론에 의하면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만으로 책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예방이나 특별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도 함께 고려하여 책임을 결정해야 하므로 책임 비난이 가능한 경우에도 예방의 필요성이 없으면 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 29.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30.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절도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31. 공동정범자 중 1인이 자의로 자기가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자기만의 범위를 철회 포기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32.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하여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소를 취하한 경우 이 부분 소송사기 범행은 실행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없다 할 것이어서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3.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4.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함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35.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에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36. 갑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갑은 다른 공범들의 범죄 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37.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38.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40.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 전담 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 감금죄가 성립한다. 41.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42.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해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 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43. 갑이 을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구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갑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4.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45.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이용한 사기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그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46.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48.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49.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50. 갑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발용 면도칼을 휘둘러 을과 병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갑의 행위는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51.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52.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동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갑이 을에게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을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갑은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갑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54.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 책임자 갑이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계속하여 잦은 설사 등의 이상 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갑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55. 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 사이에 0.4cm 정도의 틈이 있다면 이는 문 전체를 다시 제작하여 붙이지 않더라도 다른 목재로 부착 보수하는 정도로서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관리 의무에 속한 것이라 못할 바 아니므로 위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6.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7. 의사 A가 자신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 갑과 을에게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해 1시간 간격으로 사회 활력 징후를 측정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미이행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갑과 을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58.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59.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폭행은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60.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다. 61.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헌범이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62.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 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63. 친권자인 갑이 아동을을 양육하면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을에게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비록 갑이 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와 애정 표현을 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방임에 해당한다. 64.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 시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65.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인 차별 대우를 포함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66.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위는 그 구성요건 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67.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와 같은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8. 갑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 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을 게시 유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로서 을 게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9. 입찰 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 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 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70. 갑이 을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 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을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 확정 이후에 갑이 행위에 대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71. 주거침입죄의 범위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72.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3. 업무 시간 중 출입 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 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74. 상품의 선전, 광고의 경우라도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75.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 이상 변제 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 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했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76.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 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도 이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7. 갑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한 경우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갑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된다. 78.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 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79. 갑이 A로부터 A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소유권을 등록 명의자가 아닌 갑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 관계에서 갑이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는 대외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A가 소유권을 보유하더라도 A와 갑의 내부 관계에서는 A의 재물이 아닌 갑의 재물이므로 A가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갑이 반환을 거부했더라도 갑에게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80. 갑이 A로부터 액면금 10억 원의 수표 일매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면 1천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비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아직 교환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갑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1.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82.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불법영득 의사는 필요 없다. 83.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 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 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4. A가 홍보를 위해 광고판을 1층 로비에 설치해 두었는데 갑이 을에게 지시하여 을이 A의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A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비록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더라도 위 광고판은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서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85. 갑이 A가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한 경우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 B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 허락 등을 받았다면 수목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86.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87.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와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88. 형법 제165조의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 시설을 불태움으로써 성립한다. 별도로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89. 형법 제164조 내지 제176조에서 정하는 방화의 죄에서는 자기의 소유 물건이라도 그것이 압류되거나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90.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91.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고 발생 후 즉시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600m 정도 도주한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야 기자임을 밝힌 바 이를 들은 경찰관이 교통사고 후의 행동이 기재된 가해자 및 피해자의 관련자 진술서만을 첨부하고 교통사고 실형조사서의 사고 원인 기재란 중 사고 도주 표시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허위 기재한다는 범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92.
경찰관이 피의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동 내용을 고지 후 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 체포서, 사장과 체포사유 등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 사장을 각 작성한 경우에 작위범인 허위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93.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유형 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형 위조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공문서의 경우에는 유형 위조뿐만 아니라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어 무형 위조를 함께 처벌하고 있다. 94.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95.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96.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된다. 97. 공무원인 갑이 을로부터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을에게 보내주고 을로 하여금 명단의 사람들에게 갑의 이름을 적어 마치 갑이 선물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갑에게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98. 갑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 을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갑의 행위는 법원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99.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느니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 당시 주차단속 공무원은 1년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100. 갑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을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갑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01. 변호사 갑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 을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내로 몰래 반입하고 수용자 을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변호사 갑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102.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103.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4.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105.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의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따라서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106. 갑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A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A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게시되어 성년후견인으로 A의 법률상 배우자 B가 선임되었더라도 A의 성년후견인인 B가 A를 대신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107.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108. 경찰관은 불심 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109.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 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110. 사법경찰관 P가 만취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갑을 발견하여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였고 갑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P가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며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하여 이에 P가 갑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111. 사법경찰관 P는 갑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갑에게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 장소인 경찰서에서 갑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갑에 대한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112. 수사관의 피의자에 대한 임의동행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1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의동행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의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114. 조사 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115.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 11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 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 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117.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18.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119.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12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12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122. 형사소송법 제200조 2 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 2 3 긴급체포 또는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문하여야 한다. 123.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신문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단지 신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124. 판사는 피의자가 신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신문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25. 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외한 관련 서류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26.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127. 수사기관이 갑을 구속영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계속해서 구금하고 있었다면 갑에 대한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 교통권의 행사에 중 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12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129.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은 신체 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130.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 13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132.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사업자로 하여금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 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폭리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됨은 물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133.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 조사 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134.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35. 위법한 강제 연행 상태에서 호흡 측정의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한 다음 그 강제 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 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36.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수사기관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체포 당시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가 압수된 경우 휴대전화 제출에 관해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 137.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 공화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 호텔에서 뇌물 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검찰관의 뇌물 공여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행위에 해당하고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의 강제력이나 위력은 물론 어떠한 비자발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으니 기록상 분명한 이상 해당 참고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138. 살인사건 목격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증인으로 출석한 A가 진술조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한다면 A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보장과 특신 상태가 증명이 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139. 피고인 갑의 자백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갑의 피고사건과는 별개인 을의 피고사건에서 피고인 을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140.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갑의 범행 현장의 검증조서의 살인 범행에 부합하는 갑의 자백 진술과 범행을 재현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갑이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과 범행을 재현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 141.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 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 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전문 증거라 하더라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